이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40년 만에 대전환, 뭐 인플레이션 얘기겠죠. 100년 만에 보건위기, 패스트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겠죠. 근데 뭔가 하여튼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이클도 다 바뀌었고 새로운 판을 그려야 되는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매크로적인 접근일 수도 있는데 올해 이게 좀 문제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기 이후에는 항상 양극화 확대예요. 그 속도가 좀 더 확대됩니다. 네. 자, 이럴 때 우리 시장에서의 변화가 어떤 걸까요? 양극화가 확대되겠죠? 네. 네. 주식시장 자체도 여러 가지 양극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양극화 그러면 소비의 양극화니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네. 안 좋은 사람은 더 안 잘 살고 네. 돈을 버는 기업은 더 잘 벌고 네. 못 버는 기업은 더 못 벌고 네. 도태된다. 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네. 임금 상승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있고 하면은 부유층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자본가 이쪽 계층이 좀 더 타격을 입는. 그러니까 항상 그 민주당과 공화당 보면은 공화당은 인플레이션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민주당은 실업률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뭐 그렇잖아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떤 뭐랄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던가 수요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면은 좀 그런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 물론 또 최근에 그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임금 상승도 지금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끄는 여러 요인 중에 다른 원자재 가격은 좀 떨어질 기미가 보이고 수요는 사실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미지수인 상태고 거기에서 이것들이 제거가 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기여하는 되게 유력한 요인이 될 거기 때문에 임금 노동을 많이 하는 쪽이 그래도 조금은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좀 희망적인 견해인 것 같고요. 40년 만에 대전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다른 견해가 있어요. 물론 저보다 이제 빈센트님께서 훨씬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또 이 얘기를 하고 얼마나 혼날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 아니, 저는 비전문가니까 네, 저는 그냥 주식쟁이니까 네.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뭐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시작이 됐죠. 1982년, 83년 뭐 이때쯤이겠죠. 50년 만이 대전환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1970년대 초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71년에 닉슨과 마오쩌둥이 악수를 했죠. 그때 냉전이 격화되던 무렵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드디어 중국을 세계 시장으로 끌어냈다라는 거. 그 당시에 중국도 엄청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서방이랑 뭔가 협력을 하는 게 필요했고 서로 간에 좀 손이 맞았죠. 그래서 빠르게 보면은 70년 그리고 늦게 보더라도 80년대부터 중국이 편입이 되고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도 소소한 여러 이슈가 많았지만 뭐 90년대, 2000년대쯤 되면은 차이메리카라는 구조가 잘 작동하고 또 달러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하죠. 뭐 미국은 열심히 국채를 찍어내고 중국이 그걸 사주고 그래서 미국은 윤전기만 열심히 돌리면서 소비를 열심히 하고 중국은 또 저부가치 생산품을 팔아주고 그래서 전 세계 평화가 온 뭐 그런 시기가 지난 50년이었고 근데 그게 이제 꺾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50년 동안의 논리는 앞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이거는 좀 약간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가다가 꺾이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게 딱 어제 오늘의 이슈냐 하면 그건 아니고 일단 짧게 보자면은 시진핑 집권기 2012년 아주 짧게 보자면 한 2014, 15년 요때부터 차이메리카는 깨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볼 수 있고요. 그때 뭐 너무 잘 아시는 얘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굉장히 부끄러운데. 저 보면서 하세요. 네, 잘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차이메리카라는 구조가 중국이 저부가 같이 값싼 생산품을 선진국에 팔아주고 달러 위주로 달러로 그걸 받죠. 그렇게 벌어온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미국의 국채를 사준다라 하면 미국은 달러를 찍어낸다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달러는 계속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중국은 달러를 확보하고 미국 국채를 사주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제조업을 열심히
저부가 가치 생산품을 만들어서 또 선진국에 팔아주고 이게 굴러가다가 2014년부터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고체를 사주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고부가 가치 생산품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내수 부양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니까 차이메리카 구조는 2014-15년에 이미 깨졌고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앞서서 보자면은 2012년에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그때부터 미국과 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바마 2기 때 이미 피보트 에이지아라는 정책이 나왔고 오바마 1기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는 이제 그전에는 2000년대 초반에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중동에서 뭘 열심히 하다가 중동에서 뭐 했는데 좀 잘 안 되고 이상해지고 여기서는 이제 좀 발을 빼야 되겠다. 그때 셰일가스가 나오고 셰일 오일이 나오면서 미국은 에너지 독립국, 석유 순수출국이 되었고 중동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줄어들고 그때 중국이 부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에이지아에서 좀 더 중국을 견제를 해야겠다. 대놓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선언이 피보트 에이지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둘 사이는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좀 더 앞서서 보자면은 그 후진타오 원자바오 2기 때 그때부터 중국 내부적으로는 그 민간 기업에 대한 견제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요거는 또 최근에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이 그 레드 룰렛이라는 중국인이 쓴 책이 있어요. 네. 이분은 다행히도 해외 영국에 아마 영국일 텐데 네, 영국에 살고 계셔가지고 납치될 우려가 없이 그 중국의 관시와 중국에서 기업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대한 실상을 좀 적나라하게. 되게 생생하게 적나라하게 밝히는 책이라서 진짜 이 책의 추천사가 다 우려로 가득 차 있어요. 괜찮겠네. 괜찮겠어? 이런 말 해도 되겠어? 당신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천사가 막 쓰여져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은 그분이 그 중국에서 관시를 이용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돈도 되게 많이 벌었다가 그러다가 딱 그 원자바오 2기 정도 되면서 원래 중국에서 관시가 있어야 사업이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딱 그때부터 2008년 이후부터는 그 관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예전에는 참 민간 기업들을 놓고 너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줄 세워서 뭐랄까 경쟁을 시켰다면은 2008년 이후부터 원자바오 2기 때부터는 민간 기업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일인데 민간에서 왜 무슨 프로젝트를 들고 오고 돈을 벌려고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좀 태도가 근본적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해요. 50년 만의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그 사이에 천안문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좀 좋아졌다가 천안문 이후에 멀어졌다가 그렇다가 또 중국이 또 미국의 기업들에 열심히 로비를 해가지고 또 약간은 그 미국의 기업들의 그 정치권에 대한 로비 때문에 뭔가가 또 잘 유지가 되고 했다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관계들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또 중동으로 피봇했다가 중국으로 피봇했다가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50년 동안 한 방향으로 쭉 갔다가 다른 한 방향으로 쭉 흩어지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환기에 있다라 하더라도 그 전환은 이미 2000년대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50년간의 어떤 긴 사이클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는 좀 숫자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50년 동안 글로벌 교역량이 몇 퍼센트 감소할 거냐. 뭐 지금까지 뭐 매년 뭐 연 8%씩 늘어왔다라고 하면은 그럼 앞으로 뭐 연 8%씩 역성장을 할 거냐. 그러면 연 마이너스 8%를 50년 누적으로 하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 8%씩 진짜 역성장을 할 거냐. 그렇게 전망을 하는 사람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50년간의 어떤 장기 트렌드라고 하면은 이게 그러면 매년의 경제에 몇 퍼센트 영향을 미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대전환이다, 무섭다, 도망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너무 나이브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에 가장 흥미로운 그러니까 굳이 어떤 트렌드의 변화를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요즘에 느끼는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좀 전에 얘기랑도 이어지긴 하는 건데 그 중국의 민간에 대한 스탠스 전환. 저는 여기에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요?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중국이 말로는 뭐 기업에 우호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했다가 뭐 실제로는 규제를 많이 때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신뢰를 하고 있는지 좀 뭐 의문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은 진짜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나오잖아요. 일단은 최근에 뭐 경제공작회의에서 좀 민간을 다독거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한알령을 되게 적극적으로 풀고 있고 그런 이슈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개혁개방 일단 아까 얘기한 그 71년으로 돌아갔을 때 왜 중국은 미국과 손을 잡았냐 죽을 것 같으니까 잡은 거잖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뭔가 외부와 협력을 하지 않은 채로 살아남지는 못할 것 같고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이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소련과 좀 친하니까 근데 소련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대화를 해라. 우리가 둘 사이에 다리를 놔줄게 라는 거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이상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굳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지고 서방 진영이랑 레버리지를 할 거는 크게 없어 보여요. 근데 지금 중국은 그동안 제로 코로나 락다운 많이 했다가 이제 풀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공장이 재가동되기 시작하고 중국인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동안 최근 2년간은 미국의 수요만 가지고 글로벌 경제가 먹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미국 수요도 이제는 어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유럽인들이나 아니면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서 보기에 중국의 수요를 잡고 그다음에 그들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미국만큼 잘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이 잘 가동되고 중국의 값싼 제품을 수입해서 중국의 수요도 잡고 그다음에 중국의 제조품을 받아서 그들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도 기여를 하고 그러니까 중국과 협력하는 게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입장에서 굉장히 침을 흘릴 만한 일이 되고 그러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최근에 뭐 PMI 나온 거 다 아실 테고 좀 뭐랄까 저는 최근에 전형적으로 제로 코로나를 해제를 하는 게 반드시 그래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합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그래야만 한다라는 건 내부 경제가 그만큼 거의 붕괴될 지경 아닐까라는 어떤 의혹이 있었고 근데 그게 PMI라던가 뭐 아니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던가 그런 실질적인 얘기들로 관측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풀어도 될 때가 되었다라는 건 치명률이 이제 1%대로 진입을 한 게 작년 11월이었고 그러니까 풀려고 하는데 그냥 풀면은 약간 그동안의 그 중국 공산당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잘못된 거였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니까 약간 풀고는 싶지만 어떡하지? 이거 그냥 풀면 욕먹을 건데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때 마침 시위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위를 한 게 어느 정도 명분을 제공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원래라면은 되게 세게 진압을 했어야 됐잖아요. 어디 막 그때 천안문 노래도 부르고 막 이랬는데 그럼 당연히 무력 진압을 했어야 하는데 무력 진압을 하지 않고 뭐 개인의 책임 운운하면서 풀어줬잖아요. 그렇게 풀어주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분을 제공받았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중국의 전임대가 3월에 열릴 거냐, 5월에 열릴 거냐 이것도 약간 재밌는 관전 포인트였는데 이거를 3월에 열겠다라고 한 거는 이제 제로 코로나를 최근에 적극적으로 완화를 하고 확진자가 엄청 늘어나고 물론 이제 데이터 발표 자체를 안 하지만 확진자가 엄청 늘어난 거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임대를 3월에 하겠다라고 한 거는 그때면은 집단 면역이 많이 작동해서 우리의 코로나 정책이 결국 승리했다라는 거를 3월에는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된다라고 당에서는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마 재정 부양책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시진핑이 당에서는 이제 정권 이양을 했지만 국가 주석 자리는 전임대가 돼야 다시 승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여러 지도부도 그때 공식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 재정 부양책을 쓰는 것도 그때 이후에야 쓸 수 있고 근데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게 그 경제공작 회의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민간을 좀 더 살려주고
경기 부양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 이 모든 게 되게 자연스럽게 끼워 맞춰지거든요. 죽을 것 같으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서방도 우리를 원하고 있다라는 걸 잘 안다. 네, 이런 한 가지 흐름으로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11월에 독일의 숄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고 그때 그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야, 지금 미국 주도로 다 선긋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선긋기를 하는 중에 왜 저 나라를 방문을 하냐라고 비난을 했었는데 제 추측에는 그때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야, 독일도 저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중국과 손잡으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독일이 가장 급했던 거는 독일이 원래 러시아랑도 좀 친했고 그 다음에 또 유로존의 존재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본 국가였는데 근데 유로존이 무너지고 있고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기에는 여러 가지로 뻑적지근하니까 새롭게 손잡을 어떤 곳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나라였기 때문에 가장 긴급하고 그래서 중국에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런 이후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아직은 대놓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좀 중국을 환영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오는 또 재밌는 이슈들이 그 이제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한국, 일본은 이제 검역을 강화한다라고 하는데 유럽 국가들은 이탈리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오세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들도 싫을 거거든요. 싫지만 이렇게 중국인들이 와서 좀 돈을 써주는 게 그 정도로 긴박하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은 이제 또 40년 만의 대전환, 50년 만의 대전환 얘기를 하면서 패키지로 붙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신냉전, 탈세계화, 블록화 뭐 이런 얘기들이 패키지로 묶어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 옛날 진짜 냉전 시대보다는 교집합이 많고 그레이 에어리어가 많은 형태의 블록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옛날 차이메리카 시절처럼 뭐 미국, 중국 다 패밀리 이러면서 으쌰으쌰하는 그 정도에서 후퇴를 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까지는 아니고 서로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손잡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손을 잡는 그런 형태의 블록화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되게 아까 심리, 뭐 시장의 열기 뭐 이런 얘기 드렸는데 안 좋은 뉴스만 되게 많이 보고 저도 뭐 안 좋은 의견이 다 기본적으로 펀더멘탈리는 맞다고 생각해요. 뭐 금리 올라서 가처분 소득 줄어들고 경기 침체 오고 뭐 맞는데 경기 침체는 이미 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데 그래도 좋게 보자면은 뭐 이런 그래도 무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뭐 중국인들이 소비를 해서 유럽도 어느 정도 지금 전망보다는 살아나고 그다음에 중국 공장 가동돼서 디플레를 좀 더 기여를 해줄 수 있고 인플레를 완화하는 거에 좀 더 기여를 해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요즘에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진채 대표님이 사실 재밌네요. 근데 한 4, 50년 동안의 큰 격동의 변화들을 일부 이벤트를 중심으로 잘 설명을 주셔가지고 맞아요. 이해 잘 됐죠?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 오건영 부부장하고 곽도기 팀장이 올해 변수는 중국이다. 맞아요. 라고 비슷한 케이스 있어요. 네네. 저도 이제 중국에 보니까 사실 중국이 이해관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꽃놀이패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럼 여기서 홍진재 대표님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관심 있는 것부터 주의 깊게 투자는 시작한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중국의 꽃놀이패입니다. 그럼 올해 이 중국의 꽃놀이패 관심에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당연히 뭐 그러면은 중국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주 뭐 자연스럽고 쉬운 대답이 될 수 있는데 대답은 간단하죠. 대답은 뭐 한국의 뭐 카지노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면세점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중국 화장품 혹은 최근에 이제 뭐 게임 판호도 개방이 됐으니까 뭐 게임주라던가 재정부역책 쓸 거니까 그쪽에 건설기계 쪽에 익스포저가 있는 회사라던가 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쉬운 대답이에요. 아마도 대부분이 그냥 질문 받으면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보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일단은 제가 지금 언급한 요 섹터들이 일단은 작년 11월, 12월에 한 번은 다 달렸다. 이미. 네, 이미 달린 거고 그때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완화할 때
이 세상엔 또 이제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성급하게 일단 많이 달려들었고 그래서 11월에 으악 샀다가 12월에 또 으악 빠지고 요게 한 번은 다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 요런 얘기들이 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개별 종목단에서 봤을 때는 각 종목별로 그런 거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해서 그 자체로 내가 승률이 높은 게임은 아니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수혜를 보는 종목들을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내가 좀 더 엣지를 낼 수 있는, 내가 좀 더 남들보다는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어디인가를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기교를 부려보자면은 최근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가 되면서 그 확진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많이 늘면서 4분기에 중국 익스포저 있는 회사들 중에서 실적이 안 좋아질 회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로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게 이래도 되는가 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결국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이거는 실수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해봤자 결국 중국이 오히려 붕괴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중국에 익스포저 있는 회사들이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프리뷰가 이제 지금 딱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런 거 보면서 거봐 중국 안 돼 라고 하면서 주가가 막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완화하고 확진자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겪어야 할 수준이고 우리도 6개월 전에 다 겪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이거는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좋은 길로 가는 거다라는 판단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제로 코로나 완화에 따라서 4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오고 아마 1분기도 안 좋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이유로 주가가 빠진 어떤 회사를 발견을 했다면은 뭐 거기에 이제 잠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이런 건 이제 아까도 이제 기교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짧은 시기에서의 고수의 얘기인 영역. 것이죠. 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되게 막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남들 이렇게 잘못 보고 있으니까 야, 딱 먹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시라. 네. 시장 전반적인 사는 거, 시장 네. 전체를 사는 거는 또 네.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수혜 업종, 어닝 사이즈에서의 큰 변화, 이건 너무 좀 어려우니까 중국 자체를 사는 건 어때요?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의 자기 자본의 일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자기 자본이 나한테 뭘 해주는데 나는 그냥 기업의 외부인이잖아요. 기업의 자기 자본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기업은 자기 자본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뭘 해주고자 하는가, 뭘 해줄 의무가 있는가 여기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이 거인의 어깨라는 책의 일부를 보면 나오긴 하는데 저 사업하고 싶은데 돈 주세요. 황당하잖아요. 것 같아요. 예, 그 뭐 빌려주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냥 달라고요. 달라고요. 그럼 얼마 필요하냐? 1억 필요해요. 1억 주세요. 그러면 1년에 얼마 버실 수 있냐 물어볼 거잖아요. 그쵸. 그럼 모른다고 해봐야 안다고. 그러면 오케이 1억 맡겨서 그러면 한 10%? 1,000만 원 버나? 뭐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고요. 라고 제가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1,000만 원 벌었다 치고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돌려줄 거예요? 하면은 그게 사업 한 해 사업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은 재투자를 할 거고 만약 그래서 또 1,000만 원 돌려드려봤자 뭐 하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이상한 주식 사다가 깨먹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1,000만 원 맡겨두시면은 제가 그 다음 해 올해는 1,000만 원 벌었지만 다음 해에는 1,100만 원 벌 수 있고 1,200만 원 벌 수 있고 재투자 계속해서 더 늘려서 나중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다. 그럼 나중에 언제 줄 건데요? 물어볼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잘 모르겠고 제가 그만하고 싶을 때 황당하잖아요. 줘야 돼요? 안 줘야죠. 네, 그럼 네. 너무 황당한 제안이잖아요. 주식을 산다는 거는 이런 황당한 제안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돈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어떤 이자율이라던가 얼마를 벌겠다라던가 언제 번 돈을 언제 돌려주겠다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맡기는 이유는 뭘까요?
될 것 같아서. 될 것 같아서. 네. 여기서 될 것 같다는 건 두 가지로 쪼갤 수 있어요. 하나는 일단은 회사가 뭔가 해서 돈을 벌겠지. 그 다음에 그 번 돈을 내가. 나한테 돌려주겠지. 예. 그러니까 지금 돌려주면 지금 돌려주고 지금 안 돌려주더라도 그쵸. 정말 정직하게 안 돌려주는 이유가 진짜 회사에 새로운 투자안이 많아서 회사에 재투자를 하는 게 나중에 더 많이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지금 안 드립니다. 그쵸. 라는 예, 두 가지. 그러니까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정직하게 나를 위해서 그 능력을 쓰느냐. 이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 주식이라는 게 가치를 가져요. 투자자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본주의 체제, 주식회사라는 체제가 지금까지 굴러왔다라는 거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됐다라는 얘기죠. 뭐 어떤 하나의 개별 주식 혹은 어떤 국가의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내 돈을 가져갈 이 주식회사의 사람들은, 이 경영진 혹은 임직원들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진짜 돈을 잘 벌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나를 위해서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존재해야 돼요. 네. 자,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의 주식회사 전체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한다면은 중국을 살 수도 있겠죠. 여기 둘 중에 하나라도 no라는 대답을 한다면은 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서로의 틀 속에서의 활동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중국은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일 수도 있고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결국 자산 배분 안에서의 주식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단계별로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 그룹이 있다. 하지만 일반인 그룹에서는 나와 가장 가까운 것들을 보는 것이 나 홍진채의 얘기가 아니고 이미 대가들이 그렇게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던 요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1년의 시계를 좀 짧게 해서 아까 기교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참 관심이 많은 것도 넓은 마음으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만 좀 더 시계를 넓게 보면 그거는 큰 줄기에서 일부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 네. 저는 투자자들을 구분할 때 전문가와 일반 투자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뭐 저도 기관 투자자로 뭐 좀 오랜 시간 있어 봤는데 아는 거 많고 뭐 열심히 하기도 하고 여기에 쓰는 시간도 많고 하지만 과연 잘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많은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체 투자자를 놓고 전체 투자자 중에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하는 투자자와 이기지 못하는 게임에 에너지를 투입하는 투자자 그런 스펙트럼으로 투자자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그런 딱 그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하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가 있고 그래서 개인 기관을 나누기보다는 나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게 좀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사실 저희가 다음에 이 얘기 있을 때 다시 모셔야겠어요. 뭐냐면 딱 빠진 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제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이기는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인가. 그에 대한 시각도 나중에 한번 들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타이밍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 지금 뭐 일반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네. 네,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가 지금 내가 이기는 때인가, 이기는 풍년인가를 판별하는 것도 매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라쿤 자산운용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홍진채 대표님 모시고서 저는 이 작금의 50년 동안의 세계 역사를 한번 쭉 들어봤다라는 생각도 하나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 거인의 어깨를 출간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대가들의 공통분모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 좀 더 머릿속에 남아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유민님 오늘 어떠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올해는 주식 투자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하는 게 맞나 일단은 집에 가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저는 오늘 사실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이분이 정말 궁금했어요. 다 이분의 퀴즈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나와주셨던 강대건 대표님, 정광우 대표님, 그리고 오늘 함께한 홍진채 대표님까지 이분의 퀴즈였잖아요. 그래서 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아. 네, 뭐 빌더 과정이 됐고요. 이채원 의장님 나오시고요.
오늘 홍진채 대표님은 특별히 단독이었지만 이채원 의장님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단독이 아닙니다. 저희가 37년 동안 이코노미스트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김한진 박사님 같이 나오십니다. 드디어 그분이 나오시고 김한진 맞습니다. 박사님까지 나오시니까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는 보다 통찰력이 있고 예지력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대담을 할 거고요. 앉아만 있어도 돈이 모이는 그곳 카페 빈센트. 오늘은 홍진채 대표랑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